대규모 산사태가 벌어진 경북 예천에서 실종된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무분별한 벌목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는데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청주 오송 궁평 2지하차도에서 유류품 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청주시는 지하차도 침수 사고 발생 부분 뒤 시내버스 회사의 궁평 2지하차도를 이용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중호우로 농가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은 전북 익산은 엿새째 물바다가 이어졌습니다. 27년 된 배수장이 재고시를 못하고 있는 건데 새 배수시설은 3년 후 완공될 예정입니다.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언급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 NCG 첫 회의가 대통령실에서 열렸습니다.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미 전략 핵 잠수함은 42년 만에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대북 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입장을 받고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거액을 지급한 것을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97의 노인이 차량 6대에 치여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극한호우 피해가 온 나라를 슬픔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충북 오송에 이어 오늘은 경북 예천의 산사태 현장에서 안타까운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산사태가 마을을 덮치면서 실종됐던 주민 3명이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번 극한호우로 인한 경북 지역의 사망자는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은 예천 산사태 현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권영석 기자. 네, 경북 예천 벌방리에 나와 있습니다. 밤이 많이 늦어서 지금은 수색 작업이 어렵겠죠? 네, 오늘 하루 종일 계속됐던 수색 작업은 밤이 깊어가면서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벌방리에는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 키만한 잔해물이 남아있어 실종자 2명을 찾지 못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실종자 3명이 발견됐습니다. 은산리에서 차에 타고 있다 물살에 휩쓸린 60대 여성은 오전 10시 27분쯤 실종된 곳에서 1km 떨어진 지점에서 해병대원에게 발견됐습니다. 1시간 반쯤 뒤인 진평리에서 산사태로 실종됐던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후 3시 30분쯤 1m 이상 진흙이 쌓여 수색의 난항을 겪던 백성리에선 60대 남성이 집에서 10m 떨어진 곳에서 119 구조대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경북 지역 사망자는 22명으로 늘었고 예천에서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는 5명입니다. 오늘 수색에는 해병대 1,600여 명을 포함해 모두 1,800명 넘는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비롯해 물길을 따라 80km에 걸쳐 수색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수중 수색에는 고무보트 10여 척과 수륙양용 장갑차 3대도 투입됐습니다. 경북 지역에는 내일 새벽까지 많게는 180mm 넘는 폭우가 예보돼 있어 산사태 등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경북 예천에서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비가 아무리 한꺼번에 많이 왔다지만 이런 산사태를 단순한 자연재해로만 보긴 어렵습니다. 5곳의 마을에 동시다발로 산사태가 나면서 무려 17명의 인명피해가 났기 때문인데 주민들은 대규모 벌목과 도로 개발이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예천 산사태 현장에서 구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산사태로 70대 부부가 숨진 마을입니다. 마을 뒷산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폭격을 당한 듯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년 만에 처음 겪는 산사태라며 10여 년 전쯤 산 중턱을 깎아 만든 도로가 수로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개발돼 있고 거기 물이 실내고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산사태로 2명이 숨진 또 다른 마을. 중장비들이 쌓인 흙더미를 치우며 복구 작업에 한창입니다. 주민들은 마을 뒷산 정상에 장기간 방치된 헬기장을 산사태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헬기장 부근부터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겁니다. 저기 해놓고는 헬기 담은 일도 없고 그리고 관리도 안 하고 그렇죠. 예천군에서는 이번 산사태로 5개 마을이 동시에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 대상에 오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전문가들은 도로나 토지 개간 등 인위적인 개발이 집안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건드리면은 당연하게 그 흙이 흐트러지고 같은 비가 오더라도 빗물이 더 많이 침투해요. 경찰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정확한 산사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장입니다.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내부 인명수색은 사실상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인재, 더 나아가 관제 논란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도 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는지 경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청주시가 침수 사고가 일어난 것도 모른 채 이 지하차도 방향으로 버스들을 우회 운행시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지하차도 내부를 살핍니다. 삽으로 진흙을 긁어내며 희생자들의 물건을 찾습니다. 경찰은 오늘 예정됐던 합동감식은 장맛비로 인해 연기됐지만 참사 현장에서 찾은 유류품과 사고 당시 CCTV 분석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오송 지하참사 수사본부는 수색을 통해 휴대폰 3점을 확보했다며 사고 당시 영상과 신고 내역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청주시의 부실 대응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시는 침수 사고가 난 뒤에도 버스 업체에 지하차도로 우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청주시는 지하차도가 완전히 물에 잠긴 지 9분 뒤에 버스 업체들과 SNS 단체 대화를 통해 사고 지하차도 방향으로 우회 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용이 올라갔고요. 청주시에 있는 이 단톡방이 도로 상황이 좀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서로 공유하고 청주시는 이에 대해 현장의 버스 기사들과 상의해 우회 노선을 정한다면서도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오전 10시쯤에야 알았다는 황당한 해명만 내놨습니다. 경찰은 침수 당시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지하차도가 침수된 이유와 차량 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극이 왜 빚어졌는지 아직 명확한 책임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총체적 혼선이 있었던 정황은 뚜렷합니다. 충청북도의 책임이냐, 청주시가 잘못한 것이냐를 두고도 책임 공방이 치열한데 인근에 있는 세종시가 1시간 13분 먼저 침수 안내 문자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책임 떠넘기기 할 자격조차 없는 건 아닌지요? 노도일 기자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오송 지하차도가 완전히 물에 잠긴 건 지난 15일 아침 8시 40분쯤.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침수 재난 문자 발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송 지하차도 침수 상황을 입수한 세종시는 오전 10시 1분 시민들에게 차량 우회를 알리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유동 인구가 좀 많고 세종 시민분들이 그쪽으로 갈 때 또 이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세종시의 재난 문자는 오전 11시 14분에 발송된 충청북도 재난 문자보다 1시간 13분 빨랐습니다. 오송 지하차도를 관할해 둔 청주시는 아예 재난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재난 문자 발송 권한을 놓고 서로 책임을 미뤘습니다. 피해자 발송한 거에는 청주시가 발송해야 되는데 그쪽에 저 문자 발송을 도에서 제가 한 걸 알고 있거든요. 대형 재난 상황 속에서 지자체 간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사이 14명의 시민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청주시의 해명은 공사용 임시 제방이 무너지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참사는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너진 제방 관리는 어땠을까요?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심각한 문제점이 두 눈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도 제방 붕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안혜리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달 준공을 앞둔 충북 청주 미호청교입니다. 양쪽에 임시 가교가 들어섰는데 교량을 받치는 기둥에는 X자 모양의 구조물이 설치됐습니다. X자 모양을 한 철제 구조물 사이에는 이렇게 수풀 등 각종 부유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조물이 댐처럼 변해 물길을 막으면서 공사용 임시 제방이 무너져 강물이 오송 지하차도를 덮쳤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물도 지금 흐름이 잘 안 나가죠. 이 막힘 때문에 수위도 높아지고 간격이 좁아요. 올해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 판국에 실제로 제방이 무너진 곳을 중심으로 하천 200m 구간에만 임시도로 등 구조물 8개가 집중됐습니다.
전문가들도 각종 구조물이 하천 수위 상승 등의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물 흐름을 방해해가지고 수위를 상승시키고 유속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임시제방도 무너졌다. 오송읍 주민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차도 참사는 허술한 제방이 부른 인재라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무너진 제방을 하루빨리 복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예천 산사태 현장을 찾은 데 이어서 오늘은 충남의 수해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는 재난관리체계 전면적 개편을 주문하면서 이권 카르텔로 규정된 부패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해서 수해 복구에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황선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경북에 이어 오늘은 충남의 수해 지역을 찾았습니다. 폐허가 된 비닐하우스와 한우 축산 농가를 둘러본 뒤 오열하는 농민을 위로했습니다. 앞서 국무회의에선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 했지만 환경 규제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조라며 관리 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민간 단체가 부정 수급했던 국고 보조금을 폐지해 전액 수해 복구에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의 빠른 피해 복구 지시에 따라 정부는 내일쯤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일까요? 비 내리는 양상이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도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명분으로 국토부가 갖고 있던 수자원 관리 권한을 환경부로 다 넘겼습니다. 이게 수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여당이 물 관리를 국토부로 다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송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제조사와 보해체를 추진하면서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했습니다. 수량, 수질 또한 재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또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당시 야당은 환경보호 업무를 하는 환경부가 수해 관련 컨트롤 타워를 만든 건 무리라고 했지만 그때 홍수가 납니다. 범람합니다. 집들은 잠깁니다. 강우 주기 패턴이 비슷한 중국과 일본의 예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국토수리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당이던 민주당은 정부 조직법을 바꿔 물관리 권한을 환경부로 넘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환경부의 하천 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고 홍수, 산사태 이런 관리를 할 때는 경험과 어떤 기술이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을 환경부에서 관리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국민의힘은 물관리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되돌리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민주당은 또 전 정부 탓이냐며 대통령 국정운영 방식이 더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지하 차도나 주차장, 반지하 같은 지하 공간의 침수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물이 차면 차량 출입을 막는 시설만 갖춰져 있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란 지적이 나오는데 왜 도입이 안 되고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희영 기자, 진입 자동 차단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네, 이 자동 차단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영상부터 보시면 이 차량 한 대가 지하차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물이 차 있는데도 그냥 앞차를 따라서 들어온 겁니다. 진입을 막는 별다른 표시가 없었던 탓인데요.
지난 2020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 정부는 침수 위험이 큰 지하차도에 자동 차단기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이 물이 특정 높이에 닿으면 진입 금지를 알리는 이런 차단막이 내려오거나 LED 전광판이 켜지는 겁니다. 이렇게 차단봉이 내려오는 형태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CCTV 화면을 통해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돌발 상황이 생기면 진입하는 차량들을 최소화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어서 진입하는 차량들한테 안내를 해주고 급한 상황에서는 차단 시설들을 설치하는 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시설이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오송 지하차도에는 이런 안전시설이 전혀 없었던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 궁평 지하차도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3등급을 받아서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2020년 등급을 정할 때 충청북도는 침수 위험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을 했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이 최근 10년간의 침수 이력인데 이 궁평 지하차도는 2019년에 신축돼서 이 물에 잠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주변에 강하천이 있는지 지대가 낮은지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겁니다. 이 평가 기준이 너무 단순한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이번에 궁평 지하차도처럼 옆에 하천이 있으면 그 하천의 수위까지 같이 연동하는 차단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천이 범람했을 때도 경보를 줄 수 있는 체계를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군요. 좀 더 빨리 대처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궁평 지하차도는 올해 하반기쯤에 이 차단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싶은 대목인데요. 예. 이 행안부는 충청북도가 5월에야 차단 시설 설치 사업비를 신청했다고 주장했고, 또 충청북도는 행안부가 수요조사 공문을 보낸 게 올해 초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차단기 설치를 두고도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차단기가 설치된 곳이 전국에 얼마나 있습니까? 네, 전국의 지하차도가 9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이 가운데 자동 차단 설비가 갖춰진 곳이 얼마나 되는지 국토부와 행안부에 물어봤지만 모두 확인이 안 된다거나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예, 글쎄요. 큰 돈 드는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이런 것부터 빨리 예산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비 피해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하겠습니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 협의그룹 첫 회의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핵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까지 함으로써 북핵 대응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인데 오늘 첫 회의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홍연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핵 협의그룹 첫 회의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 사용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한미 간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실체적인 노력들을 5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에선 한미가 핵 우산을 함께 협의해 결정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보안망으로 교환하고 또 협의할 수 있는 의제를 수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 측은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핵 협의 그룹 참여와 관련해선 우선 한미 간 협의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Focus like a laser on this bilateral set of engagemen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FK, and that's exactly. 북한이 앞서 김여정 담화를 통해 확장 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회담 테이블에서 멀어질 것이라고 위협한 데 대해서는 자기 모순이 드러난 북한에겐 비핵화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말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도 있었습니다. 미국 측은 회견 도중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부산항에 들어온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파견하기로 한 워싱턴 선언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었는데 이 핵 잠수함의 위력을 소개해드리면 북한이 왜 두려워하는지 여러분도 이해하실 겁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속에서 발사대의 문이 열리고 수면 위로 올라온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워싱턴 선언의 후속 조치로 탄도미사일 탑재 전략 잠수함 켄터키함이 오늘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Not only to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stability, but to ensure that our nuclear deterrence remains strong, steady, and dependable. 오하이오급 켄터키함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20여 기를 실을 수 있습니다. 핵미사일 공격이 가능한 전략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전개된 건 1981년 3월 로보트리암 이후 42년 만입니다. 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총 4개 등급의 잠수함 가운데 오하이오급에만 핵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켄터키함의 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 2의 사거리는 약 12,000km로 한반도 전개 시 중국과 러시아 내륙의 핵미사일 기지까지 타격권에 들어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이번 주말 다시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돼 걱정이 큰데요. 전북 익산 농가는 절반 이상이 지난주 입은 폭우 피해로 엿새째 잠겨 있습니다. 30년 다 돼가는 배수시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건데 농민들은 장마 때마다 피해가 반복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윤서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벼를 심은 논이 넓은 저수지로 변했고 비닐하우스는 곳곳이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13일부터 많은 비가 내린 뒤 연일 배수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틀 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양수기로 엿새째 물을 퍼내고 있지만 아직도 비닐하우스 절반 이상이 물에 가득 차 있습니다. 배수 작업이 지연되며 농민들 시름은 깊어가기만 합니다. 방울도마도 하고 이제 다 철거를 해서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작업장이 완전히 습대가 되고 있어요. 주민들은 금강과 맞닿은 하류 저지대임에도 배수 시설이 두 곳에 불과해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여기 분들은 잠을 못 자요. 여기 주민들은 수도 없이 요구했습니다. 해마다. 27년 전 완공된 배수 시설이 30년 빈도의 장맛비에 맞춰져 있는 데다 논 위주로 설계된 것도 한계입니다. 500mm가 넘는 비가 내린 이번 폭우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겁니다. 이 배수장만 돌려서 가동하기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백년비로 설계하면 주문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새 배수시설 한 곳이 3년 후에나 완공될 예정인데 농민들의 걱정은 장마 때마다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충남 논산도 농경지 침수 피해가 큽니다. 이재민도 수백 명에 달할 정도인데 주민들은 제방이 붕괴되기 전에 수문을 열었으면 물바다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왜 수문을 개방하지 않았던 건지 농어촌 공사 측의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그 속사정은 주재용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뻥 뚫린 제방 사이로 하천물이 빠르게 흐르며 농경지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틀 전 집중호우로 논산천 제방이 무너지며 주민 500여 명이 급하게 대피하고 1200여 농가의 농작물이 침수되거나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겼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제방이 무너지기 전날부터 수문을 열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농어촌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합니다. 개청리 쪽으로 가는 쪽에 수문이 막혀 있어가지고 그걸 열어달라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아마 건의. 해당 수문은 인근 농수로와 논산천의 지류가 합류하는 곳에 있습니다. 수문을 기준으로 하천 상류엔 빗물이 가득 찼지만 반대편인 하천 하류엔 이렇게 잡초만 무성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하류 지역 주민들이 침수 우려를 이유로 반대한다며 수문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오래 설치한 거다 보니까 좀 버겁고 원복리하고 그 개척들 그 주민들하고 또 서로 이해사상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주택이 침수된 원복리 주민들이 대피소에서 사흘째 생활하는 가운데 논산엔 내일까지 최대 200mm의 폭우가 예보돼 마을 이장들은 수문 개방을 재차 요청 중입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극한호우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신축 아파트도 물이 새고 잠기는 등 피해가 컸는데요. 아파트 배수시설 기준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록적 폭우가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수 용량의 기준점이 과거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송미성 기자가 아파트 배수시설을 점검해봤습니다.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내린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빗물을 퍼내느라 바쁩니다. 작년에도 샜잖아요. 공사를 했는데. 같은 날 인천의 한 아파트도 지하 1층 승강기 주변에 빗물이 넘쳐 주민 편의시설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시공사 측은 배수시설을 규정대로 설치했지만 갑작스러운 폭우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다 그러면 그 용량이 초과돼서 넘치거나 배수 부분이 막혔던 거예요. 처리 용량을 초과해서 비가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개별 아파트는 지붕과 단지 면적, 연평균 강우량 등을 토대로 빗물 처리 용량을 정하고 관련 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지난 3주간 서울 강수량은 470.4mm로 지난 30년 평균치 283.9mm를 1.7배 웃돌았고 국지성 호우도 점점 잦아져서 지금 기준으로는 앞으로 대응이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이상기후가 이제 상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부터 그런 어떤 기준치를 더 높여가지고 설계를 해야만이 아마. 하지만 무턱대고 아파트 빗물 처리 용량 기준만 강화할 수도 없습니다. 1년 중에 한 요 며칠 버티려고 그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몇백억 단위에 몇백억 단위. 그럼 조합원들 부담금이 늘어나잖아요. 더욱이 아파트 자체의 배수 처리 용량을 늘려도 도시 하수 처리 시설이 못 받쳐주면 소용도 없습니다. 우수 광고 확장보다는 지하 저류조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유역 내 녹지를 확대를 해서. 서울시가 지난해 공공하수관 처리량을 시간당 95mm에서 100mm로 올렸지만 이 역시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기후변화로 장마철 극한 호우와 지하시설 피해가 매년 반복돼 장기적인 도시 침수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소비자 탐사대 송미선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홍수 피해조차도 정쟁에 활용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사망자 14명이 발생한 오송 궁평 지하차도 사고를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한 소재로 활용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사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광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어제 오전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비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참사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는 막말이라는 비난이 커지자 7시간이 지나 대통령의 정책 위험성을 강조하려던 마음이 앞섰다며 사과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지만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걸로 결론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또 당 대변인이던 지난해 11월엔 동북아 정세와 관련한 주한 EU 대사의 발언을 왜곡해 발표했다가 EU 측의 항의를 받고 공식 사과한 바 있습니다. 여당은 김 의원의 잦은 구설과 막말을 겨냥해 존재 자체가 국가적 재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유족의 아픔까지 이용해야 했는지 재난을 정쟁의 무기로 쓰는 나쁜 버릇을 TV조선 이광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최근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흉기 위협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지만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스마트워치를 받았습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예식장. 15일 오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같은 당 소속 기초의원 아들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날 무렵 갑자기 80대 남성 A씨가 길이 20cm 흉기를 들고 이 전 대표를 위협했습니다. 잠시 소동이 벌어졌지만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이 전 대표를 포함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A씨는 지난 대선 당시 전남 지역에서 활동한 지지자로 이 전 대표가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절 때부터 지지하고 자비로 후원까지 했다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래전에 아는 분인데 뭐라고 했다더라고요. 이 전 대표 측은 즉각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신변보호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거주지 순찰 등 이 전 대표에 대한 신변 경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전 대표에게는 긴급시 바로 경찰에 연락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가 지급됐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90대 할머니가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먼저 최초 할머니를 친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뒤이어 차량 5대가 잇따라 할머니를 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고승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반팔 차림 남성이 황급히 지하주차장으로 뛰어내려오고 경찰차가 그 뒤를 따릅니다. 달려온 소방대원이 잠시 들 것에 여성을 싣고 빠져나갑니다. 15일 오후 3시쯤 서울 광진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97살 할머니가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진입로를 걸어 내려오던 할머니를 친 겁니다. 50대 여성 운전자 A씨는 사고가 난 뒤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진입로에 쓰러져 있었는데 이후 차량 5대가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마지막 사고 운전자는 차가 뭔가 밟고 지나간 것 같아 확인해봤고 할머니가 있는 걸 보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모두 주차장이 어두워 사고가 났는지 몰랐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오세신 낮에도 어두운 편이고 이면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불을 타지 않겠잖아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아파트 주차장 진출입로 관리와 구조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이에 대한 정부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조사 대상 2천여 명 가운데 생존이 확인된 아이는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영아 살해범을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뒤늦게 통과됐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친엄마가 경찰 수사관에 이끌려갑니다. 숨진 아이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지난 8년간 예방접종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는 모두 2,123명에 이릅니다. 정부가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이 중 무사한 걸로 확인된 아이는 1,025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098명 중 249명은 숨진 걸로 확인됐고 814명에 대해선 경찰이 생사 여부와 범죄 피해 가능성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은 사망한 아이 7명을 버리거나 학대한 혐의로 보호자 8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방접종 임시번호만 남은 아동들의 소재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아 살해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비난 여론이 커지자 국회는 뒤늦게 법을 고쳤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52인 기권 8인으로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 형법에 따라 영아 살해범도 최대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끝나면 조합은 남은 돈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고 청산하는 게 수순이죠. 조합을 청산하지 않고 수년에 걸쳐서 조합장과 임원들의 월급을 받아간 곳이 전국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 부담은 조합원이 지는 셈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김혜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 4년 차지만 재건축 조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자보수나 일조권 관련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한 달에도 조합장 등의 인건비 600만 원과 일반 관리비 390만 원 등 운영비 1,000만 원가량이 조합비에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조합원들은 불만입니다. 예비비가 소진될 때까지 계시려나 정리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입주가 끝나도 최종 청산되지 않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모두 253곳, 전체의 65%를 넘습니다. 10년을 넘긴 조합도 25곳에 달합니다. 조합이 활동을 끝내는 해산 절차는 지자체가 관리하지만 남은 사업비 등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청산 절차는 법원이 개시와 종료만 확인할 뿐이라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청산을 미룬 이른바 좀비 조합이 조합 돈을 횡령하는 사건까지 벌어지자 청산조합도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기초단체장이나 국토부 장관도 이 청산위의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들춰볼 수가 없었습니다. 입법화돼서 빨리 이런 사회적 병폐를 좀 다 없애고. 서울시는 준공 후 1년이 넘은 조합의 실태를 반기별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윤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그런데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사실이 지난주 재판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의 진술을 뒤집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진술의 사실 여부를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김복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줄곧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경기도와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주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며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오늘 이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진술조서엔 거액을 쌍방울이 도와줬다는 취지로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사실상 진술을 뒤집은 셈입니다.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로부터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 증언한 데 이어 대북 송금 과정이 자세히 담긴 국정원 문건까지 압수되면서 이 전 부지사도 더 부인하긴 힘들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직접 진술까지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이재명 대표 연루 의혹이 있는 또 다른 사건인 백현동 개발 비리 재판에서도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인허가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했다는 개발업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업자는 이 200억 원의 절반은 이재명과 정진상의 몫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어서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옹벽 아파트로 불리는 백현동 개발 비리로 구속된 개발업자 정모 씨. 횡령한 법인 돈 일부로 인허가 청탁 비용 정진상에 건넨 거 맞습니까? 정 씨는 브로커 김인섭 씨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김 씨가 백현동 부지를 거론하면서 200억 원을 만들어줄 수 있냐고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혼자 먹는 게 아니고 50%는 두 사람에게 갈 것이라고 했는데 두 사람이 누군지 말하진 않았지만 이재명, 정진상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 씨는 200억 원 대신 사업 지분 절반을 주기로 정리했고 결과적으로 77억 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로부터는 자신이 직접 이 대표에게 로비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014년 김 씨가 장모상의 문상온 이 대표에게 주거와 R&D 용지 비율을 5대5로 하면 사업성이 없다고 했고 이 대표는 법에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6대4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정 씨 증언 등을 토대로 로비 창구로 지목된 정 전 실장을 우선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1호 쇄신안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주문한 지 25일 만에 민주당이 결국 특권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여론에 밀려서 하긴 한 것 같은데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 가는 대목이 많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가 시작되자 박광온 원내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에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 소속 의원 140여 명이 참석한 비공개 의총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의결했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4번 제출됐는데 민주당은 모두 정치 탄압임을 주장하며 부결을 주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조차 조건부 특권 포기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정당한이라는 조건을 단 건 궁색하다고 했습니다.
여당도 껍데기뿐인 혁신안이라며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새로운 방탄을 더해 온갖 이유와 핑계를 들어가며 특권 뒤에 계속 숨어 있겠다는 것입니다.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당이 망한다던 김은경 혁신위는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라는 유보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주택가까지 덮쳤습니다. 집과 차가 탔고 어린이 1,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폭염에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류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언덕에 있는 집들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소방호스로 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뿌연 연기 속에 남은 가축들을 부랴부랴 대피시킵니다. Some guys try to rescue a house, but it's impossible. The fire is too heavy. The wind is very heavy, very strong. So there's nothing that they can do. 아테네 인근 2개 지역에서 각각 발생한 산불이 빠른 속도로 확산해 해안마을 주택가까지 내려왔습니다. 고속도로는 폐쇄됐고 최소 6개 마을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캠핑장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방학을 맞아 여름 캠프에 왔던 어린이 1,200명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Βρισκόμαστε, κυρίες και κύριοι, στην καρδιά της αντιπυρικής περίοδου. Οι συνθήκες που επικρατούν αναμένεται να επικρατήσουν θα είναι ιδιαιτέρως δύσκολες. 소방 인력과 헬기 등이 총동원됐지만 주요 불길은 이틀째 잡히지 않았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과 시속 70km 강풍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에 러시아발 악재까지 겹친 건데요. 밀과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 빵 등 식품 가격도 뛸 수밖에 없죠. 국내 물가에도 다시 먹구름이 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곡물선 한 대가 튀르키예 이스탄불 해안으로 들어섭니다. 이 선박을 마지막으로 흑해를 통과하는 곡물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러시아가 어제 흑해 곡물 협정 만료를 몇 시간 앞두고 연장 대신 전격적으로 협정 파기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도 곡물 3,300만 톤을 수출해온 우크라이나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밀 선물 가격은 3% 급등해 붓셀당 6.81달러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옥수수와 콩도 각각 1.4%, 1.1% 올랐습니다. And this of course increases the transport costs enormously, which means that they may find themselves unable to sustain production in coming years. 국제 밀가격 하락으로 라면과 과자값을 끌어내렸던 국내 식품 물가가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역대급 폭우로 농산물 가격도 비상입니다. 시금치와 상추 도매 가격이 한 달 새 200%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지난 10일부터 내린 비로 농작물 침수 등 피해 신고된 농지 면적이 3만 1,064헥타르로 집계됐는데 여의도 면적의 107배에 달합니다. 흑해 협정 종료의 기상 이변까지 하반기 물가가 또다시 암초를 만났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기록적 폭우가 상상도 못한 참사를 가져와 국민 슬픔이 큰데요. 가수 싸이가 공연 뒤 완벽한 날씨였다고 해 논란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싸이는 자신의 SNS에 관객도 스태프도 날씨도 모든 게 완벽했다는 흠뻑쇼 후기를 남겼습니다. 하루 전날인 15일 여수 공연을 언급한 것으로 그날은 청주 오송과 경북 지역 등에서 폭우로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날이었습니다. 네티즌이 발언을 문제 삼자 싸이는 즉각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비난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극심한 가뭄에도 한 회 공연에 식수를 300톤씩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잇따랐고 호우경보 상황에서 3만 명 이상 모이는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한 이번 역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대중들은 연예인이나 공인들에게 자신들의 영향력에 걸맞는 어떤 책임감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란이인 다음 날인 17일, 싸이는 수재민을 돕는 데 써달라며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Perché è giovane, è bello e anche abbronzato e quindi penso che si possa sviluppare una buona collaborazione. Rispolverando tutte le mie arti da playboy ormai lontane nel tempo, utilizzai una serie di sollecitazioni. 막말을 즐기듯 쏟아냈던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지진이 몰아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Comunque abbiamo invitato e continuiamo ad invitare queste persone a usufruire degli alloggi alberghieri. 그는 낙심한 이재민들에게 1시간밖에 안 걸리는 해변에 가서 즐겨라. 호텔도 얼마든지 있다고 했습니다. 천막천 생활을 주말 캠핑으로 생각하라고도 했죠. 한 여성에겐 선크림을 바르라고 자상하게 권했습니다. 재난통의 눈치 없기로는 기네스북감입니다. There seems to be a recurring issue here. Anger. 분노장애 치료 명령을 받은 앵그리버드가 치료센터를 들어서다 또 욱해서 환영 입간판을 마구 때려 붓습니다. 9시 집에 가서 애나 보든지 이 영감대기하고 갈랐으면 내 절대 앞으로 한 푼도 안 준다. 에레이 도둑놈 말이야.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붙은 별명 중에 하나가 헝그리버드라는 겁니다. 새누리당 홍보 영상에 앵그리버드 분장을 하고 등장하기도 했죠.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거짓 하나 잡았다고 그래 절대처럼 덤빈다. 홍 시장이 지난 주말 골프를 하다 폭우로 중단한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지는데도 그는 거침이 없습니다. 물난리 중에 골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질문에 그게 어느 시대 법이냐고 맞받았습니다. 그는 그듭 글을 올려 공직자들의 주말은 자유, 나는 대구만 책임지는 대구시장, 그래도 기차는 간다고 했습니다. 기차는 간다, 그 앞에 뭐가 생략됐는지는 다 아시는 대로입니다. 그런데 논점을 벗어났습니다. 지금 공무원 골프를 문제 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말에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하지만 이런 때는 서로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저마다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춰 몸가짐을 추스르는 법입니다. 그런데 홍 시장은 대구에 수해가 없었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이웃한 경북에서는 이미 19명이 숨졌을 때입니다. 골프를 나간 그날 대구에서도 60대 시민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죠. 보통 사람들도 옆집에서 초상이 나면 몸가짐을 조심합니다. 그런데 이 상식 중의 상식을 한사코 거부하는 홍 시장의 고집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감, 그것은 피아노와 손의 관계처럼 마음이 마음을 건드리는 하나의 음악입니다. 이여령 선생이 남긴 말씀이죠. 가수 나훈아는 나라에서 훈장을 주겠다고 했을 때 사양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수라는 무게가 무거운데 훈장까지 달면 그 무게를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홍 시장은 공직의 무게를 깃털만큼이나 가볍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검사로 출발해 정치인으로 변신해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고 도지사에 대선 후보 그리고 또 광역시장에 이르는 오랜 세월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죠? 7월 18일 앵커의 시선은 공직의 무게였습니다.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든 서울에서는 오늘 파란 하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까지도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더 이어지겠는데요. 시간당 30에서 60mm가량의 집중호우가 예상되고요. 이후로 비는 아침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180mm 이상이 되겠고요. 전남 동부와 대구, 제주 산지에서는 최대 120mm의 큰 비가 내릴
내리겠습니다. 내일 비가 소강 상태에 들더라도 우산 챙겨주셔야 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수도권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 많거나 흐릴 수 있겠는데요. 한낮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간간히 소나기만 지나다 토요일부터는 또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7월 18일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